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송기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단수공천이 확정된 지역인데요. 수원입니다. 오늘은 수원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박문규 후보님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공천이 확정되셔가지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계속 미사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제 어떤 계기로 총선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 생활을 40여 년간 해와서 다양한 보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장관직을 22년 9월부터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로 옮겨서 이제 또 장관직을 연이어서 1년 4개월 정도 장관직을 했는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이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긴 공직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원소속 기관인 기획재정부로 다시 복귀를 못하고 이제 타부처로 이제 가라, 또 1년 동안은 교육을 받고 타부처로 이제 가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농림부에 가서 제가 식품산업국장을 이제 역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식세계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갔을 때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한식세계화를 정책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문화를, 특히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도 하고 만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주를 부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막걸리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막걸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월드컵 16강 막걸리라는 그 막걸리 프로젝트도 했고요. 남아공 월드컵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 월드컵의 예선전 또 월드컵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길 때마다 16강에 올라가면 16강 막걸리를 전국에서 16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더니 한꺼번에 완판이 된다든지, 또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 와인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우리도 보졸레 누보 햅쌀로 만든 막걸리, 이렇게 햅쌀 막걸리 출시를 해서, 햅쌀 막걸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0만 병을 완판을 다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히트 상품이라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10대 히트 상품을 선정을 하는데 2009년도 삼성경제연구소 올해 히트 상품 1등이 막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가장 보람이 남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수원 조금 험지로 꼽히는데,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할 때 본인이 자고날 연고지를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출마를 준비하시는 경향이 있고, 후보님도 지금 수원에서 나고 자라셨던 이제 수원에서 연고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원이 이제 출마를 선뜻 결심하시기가 약간 고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수원병에 출마를 준비하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제 수원병뿐만 아니라 수원은 5개의 지역구 모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전패를 했던 5대 0을 2번 기록한 그런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 험지이기 때문에 이런 험지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 또 물론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를 다 졸업을 하고 대학도 서울대학을 통학을 했지만 다 수원에서 다 통학을 했고, 사회생활 초년기까지 수원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수원이 가장 저의
모든 그 추억과 모든 일상들이 관련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출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원 시민들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대 0 모든 지역구가 야당 그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8년 또 뭐 시장 선거까지 하면 막 10여 년 지난 10여 년간 수원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새롭게 한번 좀 바꿔보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박문규 당신이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시민들이 많아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이수정 교수님 뵙고 이제 수원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도 이제 수원 쪽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 이제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험지 탈환을 위해서는 이제 수원 지역 내 다른 후보분들과도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현준 후보님 계시고 이수정 후보님 계신데 이제 그 후보들과 발은 좀 잘 맞추고 계신지. 네, 수원은 모든 수원 시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생활권이 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인 팔달 지역구 분들도 다 영통이나 광교나 이런데 다 일일 생활권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수원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들 그리고 예비 후보들 다 함께 원팀으로 뛰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어제 공천이 확정된 세 후보 외에도 나머지 지역의 예비 후보들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다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발 문제를 논의하고 또 지역 구민들을 설득하고 할 때도 같이 이렇게 원팀으로 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제 수원 지역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이 다 연계돼 있고 하다 보니까 공약도 이제 이것저것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랑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이 그동안 이제 동수원, 영통과 광교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다 해가지고 좋은 생활 여건에 쇼핑센터, 모든 행정의 중심지, 도청도 또 광교로 이전됐기 때문에 행정과 쇼핑, 모든 주거시설 다 새로운 시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갖춰진 도시 기반에 따라서 쾌적한 삶을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도청도 이전에 가고 상권이 다 그렇게 이전에 가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원도심이 이전에 비해서 발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발전시킬 때 도시 내에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적어도 원도심에 있는 도청 소재지를 이전을 할 때는 이 도청 소재지를 어떻게 재개발을 해서 이 도청 그 자리 있죠. 구도심에 있는 도청 그 소재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시민들의 좀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아직도 그 계획이 지금 불확실하고 최근에는 그 소방본부가 이전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너무나 이게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발전의 격차라는 거는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 판에서 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경부선이 이제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런 경부선 도심 구간의 지하, 도심 구간에 철도를 지하한다는 것은 그 지상 부분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을 개발한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철도 지하의 그 자금을 충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시가 좀 균형적으로 좀 개발될 수 있게 이러한 그 시범 사업으로 이런 그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또 다른 많은 생활형 공약 또
그런 발전 격차로 인해서 문화 체육 시설의 격차, 이런 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기 위한 교육 격차, 문화 시설의 격차, 체육 시설의 격차, 이런 것들도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재복원이라 할까요? 또 상권도 복원하고 또 원도심이 갖고 있는 수원 왕궁, 이것의 그 콘텐츠의 가치를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개발 방안, 이런 것들을 또 차차 공약으로 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현안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수원 지역에 아까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도심과 현도심의 이제 격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철도 지하화는 계속 이제 제기되는 문제였을 것이고 한데, 사실은 이 전까지 지역구를 맡고 있던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대해서도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방치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의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분과 비교했을 때 후보님의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하고는 뭐 저도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에 뭐 인연도 많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많은 기여도 하시고 또 성실하게 또 의정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도 아주 그 좋은 분이죠. 좋은 의원이고 또 지역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또 산업, 또 제가 수출입은행장을 했기 때문에 금융,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 더군다나 또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이상 예산 관련된 일을 또 했기 때문에 예산, 가장 필요한 예산, 또 복지부 차관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기능,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수원의 여건에 맞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기획을 하는데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제 처음 소개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본인 소개를 이제 미스터 반도체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 메가시티 관련 공약을 또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수원이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경제의 성패가 갈려지는 그런 첨단 기술인데, 그 반도체를 세계적인 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수원에는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는다. 참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또는 그 관련된 이런 공장 부지를 신설을 하려도 땅이 있어야지 그 공장을 신설할 텐데요.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위주의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런 그 삼성전자와 그 협력사들이 위치해야 될 이런 공장들이 전부 다 주변 도시, 화성이나 용인, 지금은 평택까지 다 이전을 하고 기업들이 다 떠나져 가니까 수원시는 지금 재정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그 재정 자립도, 재정의 그 어떤 건전성 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 도시가 균형되게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자금이 이게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재정 자립도가 반토막이 나게 된 이런 이 도시의 행정, 도시의 운영, 이것은 더 이상 감내할 수는 없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꿔야 되는 프로그램이 반도체 메가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R&D 기능, 또 이런 기술을 스핀업 시켜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 이 수원이 그런 기능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공장을 묶어서 하나의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고 그 기능의 중심에 수원을 위치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수원이 다시 그런 산업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찾는 그런 기업의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보관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생겼는데,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 봤던 지역구 현안 관련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수원에는 삼성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 좀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관련 공약들로 이제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물론 있지만 이제 주변 지역과도 많이 뻗어 있는 구조잖아요. 네. 네트워크가 많이 뻗어 있잖아요. 이제 평택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주변에 병점이나 다른 의왕 이쪽에도 이제 많이 뻗어 있는데, 혹시 이제 만약에 다른 후보님들과 이런 공약을 연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거 있으신지, 반도체 공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삼성이 이제 어디 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하거나 그러면 지난 2019년에 SK가 용인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5년 전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인허가는 그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의 인허가를 받습니다. 또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처의 뭐 지원 그 인허가를 받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나 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인허가는 받았더라도 그 지나가는 많은 주변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이 그런 인프라 시설이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자기 물을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자기 물이 이게 줄어든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자기 고압선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난 2019년에 발표한 SK 용인 공장 설립 계획이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상 시작해가지고 언제 그 반도체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 그 특성이 3개월, 6개월이면 새로운 또 첨단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공장 설립이 지체돼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 용인, 수원, 또 화성, 평택, 이천 이러한 그 지자체가 다 얼라이언스를 이런 연합체를 구성을 하거나 또 반도체 무슨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특별법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만들어서 모든 인허가를 한 번에 하는 거죠. 뭐 다 협의를 해서 한 번에 해줘서 신속하게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협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법에 그런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의를 하게 되고 하면은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고 첨단 산업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나가는 데는 다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이 이런 첨단 산업의 글로벌 첨단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메가시티 이러한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여쭙고 싶은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장관 시절 얘기를 좀 약간 다시 나눠보고자 해요. 이제 아무래도 짧게나마 재임하셨지만 그래도 산업부 장관을 맡으셨잖아요. 계속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지금 삼성도 많이 위기라는 얘기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수축돼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 초격차 제조의 강국으로서 또 IT 산업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제조업이 다양한 제조, IT부터 시작해서 조선, 또 방위산업, 또 최근에는 로봇, 2차 전지, 자동차 모든 이런 아이템을 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이렇게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까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의 높은 산업 경쟁력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을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뭐 강점이라 할까 그런 경쟁력을 그동안 많이 키워왔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 국면에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고 또
풀려져 있는 돈을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자율을 막 올리고 미국의 그 시장 금리 연방 금리를 5.5%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산업도 성장이 다른 때보다는 약간 낮아졌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또 이후 금년도부터 이자율도 이제 낮아지면서 또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다시 경기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세를 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성장률을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산업별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문제는 이런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이 체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계 그것이 정부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얘기가 좀 많이 샜어요. 반도체 갑자기 제가 꽂혀가지고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총선에서 승리하셔서 국회를 입성하시길 경우에 이제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의원님께서 꿈꾸시는 이제 앞으로의 정치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자란 매산동을 배경으로 한 매산동 꼬마의 꿈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만은 그 책 안에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중에서 수원의 경우에는 이런 첨단 기술의 어떤 본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본사가 있는 이러한 그 강점을 잘 살리고 또 수원 화성행궁이라는 전통의 콘텐츠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잘 버무려서 여기서 융합의 시너지를 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살고 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도시 그래서 수원 시민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 그것을 만들고 싶고 또 그런 효과를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소통을 더 지역 구민 또 국민들과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해서 또 다양한 의견도 또 저 스스로 또 배우고 또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걸 정책화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셨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각오를 다지겠다 이렇게 원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셨을 때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이제 1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네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 화성행궁이 있습니다만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또 성곽 주변이 너무나 발전의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 나면 그런 행위재산, 개발 행위 제한으로 그 원도심 주민들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존도 필요하지만 이 보존한 지역을 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원 환경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보존과 관리 또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돼서 이 원도심 주민들이 보다 좀 개발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이 문화유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차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끊고 다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수원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고 계실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시민 여러분, 저 박문규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아마 초중고를 나오고 장관에 오른 아마 최초의 공직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수원 토백이로서 공직으로 40여 년간 경험을 쌓았고 그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수원, 특히 제가 자란 팔달에 다 쏟아 부어서 팔달을 그동안 팔달이 동수원에 비해서 낙후됐는데 그 낙후된 팔달을 완전히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팔달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수원에서 총선 준비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핌의 시청자 여러분,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송기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의 공천을 확정받고 선거를 준비 중이신 윤창희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에도 물론 많이 바쁘셨겠지만 이제 4월 총선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제 코앞에 다가온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더욱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비례대표 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참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머리로 하다가 이제 몸으로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예, 그래서 몸이 좀 고달퍼지는 면이 있지만은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 할 일도 좀 더 많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더 이렇게 몸으로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역대 총선이 다 그랬지만 이번 총선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냥 쉽지만은 않은 선거다. 반대로는 좀 더 어려운 선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도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지역구에서 계속 이제 현장으로 뛰시는 입장에서 이번 총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한 2달 전 12월 말 곧 한 중순 그때가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사임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아직 그 결정이 되기 직전 그때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여사님 문제도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설을 지나면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올해 저희들이 미리 악재를 좀 털고서 이제 훌을 털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요새는 좀 할 맛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시그널이네요. 국민의 입장에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먼저 지역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 총선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구에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지역구에 도전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역량을 좀 인정받아서 비례대표 2번으로 이제 그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시작을 했고 그 의정 활동의 대부분이 이제 전문성을 살린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정책 과제와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과제를 쭉 하다 보니까 4년이 좀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더라고요. 그렇죠. 또 중간에 이제 대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또 정책 전문가로서 공약 개발 같은 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들이 자꾸 발굴이 되고 그 이슈들을 또 입법화시키고 그것들을 또 정책으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 4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한번 이런 그동안 발굴된 과제들이라든가 해야 될 입법 과제들을 한번 좀 제대로 추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려면은 일단 비례대표는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지역구에서의 이제 그 대표로서의 역할까지 겸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역구에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예, 이렇게 좋은 또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출마 지역구가 이제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예, 던지셨었어요. 예, 이제 예. 이 지역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예,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대전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대전이 그 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전시 무슨 동 이렇게 돼 있었고 그 지금 동구에 해당하는 쪽에 그 저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 대성 여중 아직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이셨고 나중에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셨고 또 외할머님은 또 동구에 있는 한반여중에 교장 선생님이셨고 또 퇴직하셨고 또 저희 아버님은 또 은행 다니셨는데 동구에 있는 그 당시는 상업은행 지금은 이제 우리은행이죠. 상업은행 동구에 있는 대전 지점에서 근무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세 어른의 직장이 모두 동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친근감을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중구에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전이 하나였던 시절과 어머님, 아버님 또 외할머님의 직장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것들이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시장님이 되셔서 당협위원장을 이제 공석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동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지역을 위해서 한번 봉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상당히 좀 그 먼 도심으로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서쪽이 좋아져 있고 동쪽은 상당히 낙후돼 있어서 굉장히 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고 있어서 뭐 일복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고 이제 계속 지역에 상주에 계시면서 지역 민심을 좀 돌아보시면서 예. 좀 이렇게 많은 방금도 이제 느끼셨던 부분이 좀 있었겠지만 많은 문제들을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재 지역에 어떤 현안이 갖고 있고 이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을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쭉 접촉을 하다 보면 이제 느끼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위상이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또 대전 내에서의 서쪽과 동쪽, 동구가 이제 먼저 동쪽이고 이제 서쪽에 유성구, 서구가 있는데 그쪽 둔산동 같은 곳 쪽은 제가 농담삼아 동쪽에 있다가 서쪽 가서 둔산동에 가서 쭉 돌아다녀 보면 꼭 맨하탄 온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 동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저 대전 GRDP가 한 47조 원쯤 되는데 동구가 3.7조 꼴찌입니다. 5개 구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서구나 유성구는 16조, 13조씩 되고 그래서 서구나 유성구에 반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GRDP, 지역 GDP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구의 그 어떤 수준이 옛날에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대전 자체를 발전시키는 이슈, 그다음에 대전 내에서의 동서 격차를 좀 해소하면서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는 이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대전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과 함께 동구를 서구 서쪽에 그런 그 발달된 경제 격차를 줄이는 그래서 나중에 좀 균형 발전을 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지금 난제라면 난제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좀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에서는 경제통으로 불리시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예. 쪽에서는 이제 대전 쪽 이제 방금 이제 경제 격차 완화 문제나 이제 동서구 지역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공약 일면들을 좀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지. 그래서 뭐 지금 1호 공약은 좀 뭐 공동 1호 공약으로 한 3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 그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지역의 남쪽에 있는 금산군이 이제 그 충청 남도로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대전이 대략 그 면적이 한 540제곱킬로 정도 되는데 금산군 하나가 58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군 하나가 대전시보다 넓은데 인구는 대전이 한 150만 조금 안 되는데 금산군은 5만입니다. 그러니까 5만 인구에 580제곱킬로니까 사실은 그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제대로 이렇게 잘 활용이 되지 못하는 면도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산군과의 대전과의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그런 그 공약을 좀 1호로 내걸고 그 두 개의 그 행정구역상의 통합을 통해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유대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그 대전의 이제 여러 가지 토지 활용 문제와 이 금산의 토지 활용 문제를 같이 엮어서 그걸 추진을 하면은 동구가 바로 그 금산에 맞닿아 있거든요. 예. 동구의 남쪽이 금산입니다. 금산에 이제 과의 교류도 지금도 꽤 되고 있는데 더 그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대전과 금산의 통합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토지 활용 문제, 인구 소멸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이 되고요. 예를 들어 금산은 지금 잘 나갈 때 한 15만까지 갔던 그 군이 지금 5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크 대비 한 10만 명이 줄어버려 있기 때문에 인구 이제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대전과 통합이 되면은 이제 대전 인구들이 더 유입이 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 금산구는 인구 소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네. 돼버리는 거죠. 토지 활용도 더 강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즉 토지 활용 문제 같은 거와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경제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인구 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금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큰일 났다 이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통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만들면 제가 볼 때 좋은 그런 그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태흠 지사께서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있는데 예. 충남지사께서는 좀 안 좋아하시지만은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런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포 문제, 하남 문제, 구리 문제가 서울에서 경기와 연결고리 속에서 진행되는데 그 재료를 대전으로 가져와서 대전에서는 금산과의 통합 문제를 조금 그 작은 규모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지금 금산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좀 있고 인구는 줄고 지금 새로운 어떤 산업이 확 뜨지기는 어렵고 이럴 때 이제 대전시와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군 의회에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동력으로 해서 우리 당의 메가시티 공약과 결합을 해서 금산과 대전의 통합과 함께 동구의 경제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가시티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메가시티 문제는 지금 이제 물론 여당에서 많이 띄운 문제기도 하고 지금 많은 예. 후보님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계세요. 예, 메가시티를 이제 전 지역적으로 약간 퍼지고 있는 이제 약간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렇죠. 추세인데 예. 이제 혹시 그 주변의 다른 후보님들하고는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내고 계신 게 있는지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은 민주당이 7대 0이나로 뽑았어요. 4년 전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께서 당을 옮기셔가지고서 6대 1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상민 의원님은 줄곧 4년 거의 내내 민주당이셨던 그쵸, 예. 거고 그래서 우리 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쵸, 이제 예. 비례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일 뿐이지 사실은 지역 대표는 제로죠. 그러니까 뭐 메가시티 문제를 뭐 우리 여당 내에서 대전에 있는 다른 의원하고 연계하고 이럴 그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지금 거죠. 이제 의원님들하고 현역 의원님들하고는 좀 이렇게 그 거리가 좀 이제 후보님들하고 다른 후보님들하고 후보님들은 이제 지금 또 각 지역 이슈들 가서 바쁘고 또 후보님들이 결정이 아직도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추진이 좀 그렇죠. 예, 그 공동 연대 추진은 아직 조금 그런데 제가 그 이슈를 먼저 들고 나오면 예. 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그렇죠. 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따라올 그럼요. 문제고, 예,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7대 0이나 그냥 화끈하게 대전 시민께서 밀어주셨는데 별로 뭐 그렇게 민주당 그 의원님들께서 7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쫙 모여서 대전 전체를 위한 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뭐 발표한다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지역에 한 당만 쫙 있다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좀 섞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끔은 또 이렇게 봐서 좀 성과가 미진하면 좀 이렇게 교체도 좀 해주고 그래야 또 그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가시티 문제는 저 혼자서 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잘 명심을 하고 옆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같이 한번 연대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정책들은 좀 공약들은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심융합특구라고 그래서 이제 원도심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몇 명이 같이 발의한 법이 이제 예. 그 대안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저도 그 발의를 하나 했던 법입니다. 한마디로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과거에 잘 나가던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걸 정부가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법인데 대략 대구라든가 또는 뭐 광주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 대전이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동구가 그 대전역 주변이 다 동구로 지금 편입이 돼 있는데 예. 그쪽에 이제 좀 새로운 그 기업도 좀 뭐 맞아들이고 새로운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또 채울 것이냐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건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들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다음 단계는 그 건물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관이 오고 어떤 기업이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논의가 덜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입히자라는 차원에서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최상의 기업, 최상의 기관을 유치를 하고 그 기관들이 대전에서 또 동구에서 대전 발전, 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 기업들이 유치되는 그런 과정도 다 좀 챙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도심융합특구라고 하는 어떤 그 새로운 그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있는데 이제 그 대전 전체 지역구가 이제 보통 민주당 강세였어요. 저번 총선에서. 그렇죠. 예, 예. 완전 강세였는데 이번에 동구를 마쳤던 장철민 의원님 이제 예. 보다 이제 의원님께서 더 어필하실 만한 강점이 있으시다면 이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거 이 자리에 없는데 제가 또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참 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83년생이신데 예, 저랑 한 20세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대조적입니다. 새마을 금고 총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축사할 일이 참 많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은 뭐 행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 같은 데 가서 축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새마을 금고 총회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서 이렇게 새마을 금고의 자산 규모 같은 것도 얘기하고 성장률을 얘기하고 배당률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마을 금고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뭐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 의원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새마을 금고가 가진 연대의 가치, 믿음의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가치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죠. 예. 예. 그건 이제 팩트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각자 좀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학자 출신, 거기는 정책과 출신이고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고 금융도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이나 또는 가치 이런 것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기본으로 실리와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줘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실리와 성과가 없이 명분과 가치만 얘기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그 실리와 성과가 안 따라주는 명분과 가치는 조금 공허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과를 얘기하고 실리를 얘기하면서 그게 조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동구에 있는 많은 그런 과제들이 좀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많이 낙후돼 있고 서쪽에 비해서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제들이 대부분 경제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복지 수요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려면은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좀 대조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의원님만의 강점들을 이제 지역구에서 많이 시민들께 어필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막 공약도 내세우시고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하면 또 험지 쪽으로 가신 건데 지금 그 지역 동구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떤지 기류 변화가 느껴지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처음에는 뭐 이제 좀 잘 모르시죠, 뭐. 예, 누가 왔다고 그러는데 뭐 누구 왔냐, 뭐 알릴 방법은 뭐 그렇게 또 다양한 매체를 써도 뭐 관심 없으신 분은 관심이 없으시고, 근데 처음에 가서 이제 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규제가 강화됐지만 한때 규제가 좀 완화돼 있던 게 현수막이었거든요. 아, 예. 예, 현수막에다가 저 사진 걸고 뭐 구호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 또 성과, 뭐 여의도 영번 부원장 취임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처음에 참 자신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정치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지만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거나 하신 분들은 아직도 뭐 누구 왔다고 하는데 뭐 이름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히 좀 나아지긴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또 정책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 성과 위주 실리를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이제 선거 쪽에 관심이 가다 보면 근데 우리 동네에서 누가 나오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이 조금 쏠릴 때 이제 그 관심이 쏠리는 부분을 꼭 이제 활용을 해서 자기 홍보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이제는 의원님이 아무래도 경제 통으로 보시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엊그저께인가 발표를 제가 봤는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쳤다고 이제 뭐 저번 정부 때랑 비교하면 지금 수치가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실제로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방향성 문제가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어떤 성과가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아주 잘 잡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제가 가진 문제점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1.4%라고 하는 숫자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 경제 성장률 1.4면은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거죠. 1%대. 예.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거의 1%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힘들 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경제 정책은 완화적 팽창적 재정 정책, 팽창적 금융 정책을 써야 됩니다. 팽창적 재정 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고 팽창적 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건데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잘 아시는 대로 재정 정책은 과거 정부 600조였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니 더 막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돈을. 그러니까 사실상 긴축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다음에 또 팽창적 금융 정책을 쓰려고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공급망 충격에다가 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른 이유가 공급망 충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올랐는데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가 없으니까 돈줄을 재가지고서 금리 높이고 돈줄을 재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적 금융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두 개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당연히 팽창적 정책을 써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상황에서 두 개 모두 긴축적 정책을 쓰고 있으니 이게 뭐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되느냐? 뭐 딱 드러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과거 정부의 유산 때문에 힘들고 하나는 국제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두 개의 팔이 모두 묶여 있는 상태다.
그러니 이거를 긴축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예. 야, 니들 왜 이러냐? 그러면 다 두 팔이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 1.4%가 나올 만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1.4로 대표되는 이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한계이자 특징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느냐. 그래도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예, 하나는 과거에 저질렀던 것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국제 정세가 따라와 주지 않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라도 지금 올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 조금씩 그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예. 또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지만은 2년 정도 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쟁이 종식되면은 이제 우선 공급망 충격이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확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면 돈도 좀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금리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도 뜨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그 종식과 함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뭐 그 방향을 잡은 부분이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뭐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설 때도 제가 재래시장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1%대 성장률이 아직도 그 억제된 그런 상황에서 돈도 풀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전쟁의 종식과 함께 한번 확 뜰 수 있다면은 한번 거기서부터는 그 방향성이 좋으니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이제 뭐 전쟁 문제도 있고 이제 뭐 전정부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저런 많이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경제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야말로 국가가 가진 최고의 두 개의 수단인데 그 두 개의 팔이 모두 묶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서 성과를 논해야지 그거를 그냥 다 모든 게 너 책임이다 하면은 그건 좀 너무 박한 그런 그 평가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팔이 금융정책 쪽이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돈도 좀 풀고 그다음에 주가도 뜨고 하면서 자산 시장으로부터 이제 부동산도 좀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회복의 계기가 마련이 되면 이제 민간 주도 성장 같은 거라든가 투자 활성화라든가 디지털 관련 그 산업의 또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어서 재정은 시원하게 풀 수가 없다라고 해도 금융 쪽에서 좀 풀리면은 이 문제가 좀 상당 부분 해결될 수가 있어. 저는 올해 좀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하반기부터는 좀 자산 시장도 좀 볕이 들고 좀 경제 성장률도 좀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제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호재가 좀 날아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도 이제 지금 최근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이 휘청이고 있으니까 예. 이제 이런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당정 열고 당정 개최해서 예. 이제 그 금융 지원 이제 많이 해주겠다고 이제 그때 예. 정확히 규모는 기억 안 나는데 76조입니다. 아, 76조 제가 그 자리에 였던 있었습니다. 아, 맞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 당의 정책 방향이 좀 이렇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돈을 좀 푸는 방법을 중소기업과 이제 중견기업까지 좀 확장을 해서 중견기업 중에서 좀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미래 투자를 할 때는 좀 자금 공급 좀 해주자. 중견기업에 대한 그 보증 한도도 굉장히 낮고 거기 이제 중견기업 협회 회장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예. 아주 뭐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 중견기업의 규모가 보통 몇 천억씩 하는데
이게 뭐 몇십억 정도밖에는 지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풀어주고 하면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은 못하더라도 중견기업을 하나의 그 툴로 해서 한번 경제 부양에 가까운 거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76조를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한테 주면 뭐 특혜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금융정책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선별적으로 어려운 기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기업한테 돈을 좀 더 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경기 부양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선별적 그 완화적 금융 정책을 써가지고 이거를 그 돈을 좀 돌게 만들어서 새로운 그런 그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은 조금이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선별적 그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노력들이 약간의 그 도움이 될 거지만은 뭐 통화량이 뭐 M2 기준으로 뭐 3,000조 이렇게 되는 나라에서 뭐 76조 푼다고 막 그냥 뭐가 확 달라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업들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해서 최악의 상태를 피하고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번 국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통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특위나 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4년 동안 이제 많이 입법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이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 참 많이 신경을 썼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자산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도권 밖으로 밀어놨더니 그냥 제도권 바깥에서 막 너무 커가지고서 이 커버린 그 시장을 다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입법도 뭐 한꺼번에 못하고 1단계 하고 2단계로 또 더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거 하나 하는데도 뭐 세미나를 토론회 한 30번을 했습니다. 워낙 뭐 중요한 네. 문제들이 거기에 많이 얽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권 밖에서 자라버린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오면서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하면 좀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하고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법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했던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마 다음 국회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추진을 이제 슬슬 뭐 아직 조금 좀 연기랄까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1단계는 그래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손보험 간소화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비급여 관련한 그런 의료 행위를 받고 그리고서 원하면은 보험회사로 그냥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해서 통장에다 딱 입금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뭐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막 뭐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팩스로 보내고 이러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이 종이 자료를 갖다가 그 보험회사에서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무슨 운동장 같은 데다가 그 자료를 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A4 용지로 딱 해가지고서. 예.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낭비거든요. 이거를 온라인화 시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면 될 거를 전부 그거를 종이로 보관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실손보험 간소화를 통해서 이제 직접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하는 그런 근거 법안을 마련을 해서 그것도 10년이 넘은 법안인데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느 순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게 쭉 그 준비를 통해서 입법화가 돼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될 때까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하나씩 이제 해결이 되니까 참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만 그 하나하나가 가능해진다라는 면에서 보람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많은 입법 활동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가셔야 될 길이 있잖아요. 가상자산도 그렇고. 예, 예. 이제 사실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시게 된다면 예, 다시 예. 4년을 국회의원으로 지내시게 예, 된다면 예.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활동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필요하고 이제 코인 상장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법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심종합특구를 포함해서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뭐 메가시티 문제라든가 혹은 또 도심종합특구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대전투자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전시 산하에 벤처 캐피탈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네. 지금 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는데, 그 이제 아직 그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승인이 나면 이제 거기에 펀드가 좀 조성이 되고 한 몇천억 정도, 3, 4천억, 그 펀드가 이제 또 대전 스타트업들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는 대전의 어떤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은행 내지 충청은행을 온라인 은행 형태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법적 과제라든가 정책적 과제 추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쪽 관련된 많은 이슈들 중에 전국적인 이슈가 있고 또 대전에 좀 이렇게 특히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입법화하는 작업을 좀 해가지고 지역구의 발전과 함께 그 도시의 발전 그리고 나가서 국가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트리오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의원님 마치시기 전에 예. 저희 대전 동구 시민들께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동구의 문제가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가치 또 명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리와 성과를 중심으로 뭔가 결과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로서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도 했고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위원장 활동도 하면서 그런 그 역량을 많이 강화를 했고 키워왔다고 생각이 들고, 비례대표를 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동구에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량이 발휘된다면 동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면에서 제가 동구에서 역할을 좀 잘 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구의 발전에 기여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과 인터뷰 가져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방문해 주셔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필м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틴티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티언이언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본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e is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Crackshot, yeah!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님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